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던 집. 저게 지금 땅이 솟아올랐잖아. 여기 지진이 있었던 거지. 와,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와, 이거 완전 폐허가 됐네. 이 마을 전체가. 사람이 안 살아. 이거 아무도 없잖아. 가구들이 그대로 있고. 아하. 이야. 그릇도 다 그대로 있고. 우와. 이야. 마을 전체가 아주 그냥 사람이 없어. 저기 한 집 있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입니다. 이시카와현은 일본 중부지방의 동해 쪽으로 쭉 올라와 있는 그런 반도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오늘 아침에 미치노에키에서 자고 이 북쪽 해안길 따라서 한번 쭉 올라오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 도시에 이제 오면서 지진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 몇 개의 마을 전체가 아주 그냥, 어떤 마을 하나는 그냥 거의 건물이 다 파손됐더라고요. 몇몇 가구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일본 행정부의 문제점은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반일 감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본은 특히 독일에 비교해서 보면 반성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EU가 하나가 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이 사건 하나가 이제 수산 통고고입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진심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뭐 계획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근현대사를 쓸 때 폴란드와 공동집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괴롭혔던 유태민족을 가장 잔인하게 괴롭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슈비츠가 오스비엔침이라고 폴란드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독일은 반성을 하고 EU가 하나가 되는데 큰 기여를 한 나라인 게 분명하거든요.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일본이 지금 하는 행동, 자민당의 이 수상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주 문제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구분돼야 됩니다. 일본 행정부의 잘못, 이념적인 잘못, 이런 것들을 비난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자연적 재해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 두고 고소하다거나, 뭐 일본 놈들은 그래도 싸다거나, 아니면 또 일본 고침몰 한다든지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건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혹한 현장들을 보면서 한참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좀 공감 지수가 높아서 잘 웁니다. 집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해놨더라고요. 뭐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집에 안에 있는 짐들, 여러 물건들, 자전거도 그대로 두고 막 피난했던 그걸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오랫동안 거기에 다니면서 기분이 묘했거든요. 자,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의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이것저것, 저는 지금 뭐 여행을 하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 문화 분석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뭐 전직이 논술 강사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해서. 근데 일본의 모든 문화를 분석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뭐 국화와 칼 그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수직적 문화이고, 그 다음에 와의 문화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지진이 굉장히 중요한 목 같아요. 자연적 재해. 여러분들 그 일본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침투가 안 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기독교 가톨릭 합쳐서 1% 미만이거든요. 1% 미만. 그 신토라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 재래, 그걸 종교라고 봐야 되겠죠. 뭐 생활 속에 들어있는, 일본은 어느 시골, 어느 오지, 뭐 어느 물건 신사가 꼭 있잖아요. 제가 뭐 그 온천 지역 갔는데 온천 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재래적인 어떤 신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인데, 왜 그럴까? 일본이 왜 기독교가 숫자가 적고 전통신앙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같이 맞물려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은 영국을 굉장히 흠모했던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근현대사를 정립하면서 그 영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운전도 영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합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약간 양면성이 있는데, 분명히 일본은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인데 또 다른 면으로는 개인주의적이에요. 굉장히. 저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원래 일본인들은 개인주의적 삶을 희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나 집단주의가 아니고 지독한 집단주의가 된 이유는, 그건 바로 교육과 그 상부의 지시, 즉 천황, 일본의 왕, 그 다음 쇼군, 이들이 군국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본래적인 개인주의적 삶에 반대되는 집단주의적 삶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지독한 집단주의고 단체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또 개인주의예요. 제가 그 나고야시에, 나고야 갈 때마다 저는 나고야 쓰리고야 미안합니다. 웃기지도 않고, 어쨌든 그 나고야 시내 수족관이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려고 줄을 서 있는데, 내 바로 앞자리에 두 남녀가 이제 뭐 서로 껴안기도 하고, 일본 애들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손도 잡고 이렇게 있길래 커플이구나 했는데, 표를 끊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둘이가 동시에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자기 표 자기가 사요. 제가 궁금한 걸 절대로 못 참습니다. 이 호기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걔들한테 물었어요. 마침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너희들 원래 연인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뭐 한 2년 됐대요. 이 지금 표를 끊는데 어떻게 둘이가 서로 각자의 돈을 내냐? 우리 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걔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 또 하나, 제가 라마단 르네상스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일본 청년 애들이 관광을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나중에 웨이터가 그 계산서를 10만원짜리를 가져오니까 3명이서 33,000원씩 딱딱딱 내더라고요. 그걸 1,000원이 모자라잖아요. 한 명이 한참 이렇게 딱 째려보다가 하고 지가 내니까 2명이서 스고이네 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또 궁금해서, 너희들 원래 친구냐 아니면 여기 와서 만난 일본인들이냐 했더니 중학교 때부터 친구래요. 와,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분빠이 문화지. 분빠이 문화. 우리가 더치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만약에 누가 한번 뭐 식사를 내면 그 다음에 다른 때는 또 한 번씩 교체를 하지만, 거의 다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계산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만약에 한 사람은 좀 비싼 걸 먹고 한 사람은 싼 걸 먹었다. 그러면 자기가 먹은 만큼만 내냐? 먹은 것을 자기 것만 내냐? 아니면 반반 내냐?
자기가 먹은 것을 낸대요. 유럽 애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자기가 먹은 만큼만 내요. 그러니까 그냥 하프가 아니고 n분의 1이 아니다. 우리는 뭐 그냥 뭐 내가 적게 먹었든 많이 먹었든 간에 다 n분의 1 해버리잖아요. 걔들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은 만큼 계산해요. 일본은 보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 삶을 삽니다. 제가 이제 이 개인주의적 삶을 사는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적은 이유, 이걸 같이 묶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제 분석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18세가 넘어서서 부모한테 그 대학 학비를 받아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나라는 아마 몇 안 될걸요. 우리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결혼 때까지. 유럽 애들은 18세 넘어서서 만약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고 실제 생활도 독립을 하지 않으면 너 정신적 무슨 육체적인 문제가 있니라고 질문합니다. 일본도 그렇거든요. 가족주의가 압니다. 얘들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좀 어리버리하고 자기의 사업을 물려받을 능력이 안 되면 그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양자를 삼아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승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상당히 가족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지만 한국에 비교해서 보면 일본은 가족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두 가지, 즉 기독교가 들어가기 힘든 도,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낮은 도, 그 다음에 그 가족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도인지 대충 감이 좀 오시나요? 그 도도 화산이 있습니다. 그럼 금방 아시겠죠?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겹부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 근래 제가 다시 뭐 물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 15년 전까지 그 강의를 할 때 제 친한 동료 중에 한 분이 그 제주도 출신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거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워낙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 바뀌는 사회라서. 그 겹부조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김철수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고등학교 은사예요. 근데 마침 이분이 나의 아버지하고 친구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결혼하는 날 제자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친구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자간 15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는 그 결혼식장에 가면은 부조하는 데스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김철수 씨는 그 제자의 관계로서 내한테 부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아들이 결혼하니까 친구한테도 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부조를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이쪽에도 부조를 하니까 그게 겹부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육지에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제주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을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요, 아들이 나이가 좀 차면은 분가를 무조건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같이 살지 않고 다른 데에 살도록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식이 집을 살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같은 집 안에 이렇게 이쪽은 아들방 이쪽은 부모님 방 이렇게 있으면 부엌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생일 때 되면은 뭐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희들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 그때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항상 따로따로 식사하는 그런 문화를 제주도는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보면은 육지와 다른 가족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 삶을 살죠. 비교적 합리적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족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왜 그러냐? 제주도는 기독교가 거의 들어가기 힘들었고 만약에 있다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제주도의 토속신앙, 즉 무속신앙이겠죠. 샤머니즘, 그 무속신앙을 행사를 자주 한대요. 구설하거나 이러면 목사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신부님도 거기를 참여를 해야 그 신도들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걸 만약에 외면해버리고 막 규제해버리면 좀 거부하면은
그 교회나 성당은 신도수가 형성이 안 된대요. 그만큼 제주도가 전통신앙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제주도와 일본은 비슷하고 왜 일본은 기독교의 그런 문화가 적으냐,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낮으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지식이 없지만은 일본이 뭐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4대의 지구판이 만나는 지점이래요. 뭐 태평양판, 아메리카판, 그 다음에 아시아판, 필리핀판인가 뭐 이래가지고 4개의 판이 만나는 지점이 일본 열대에 걸쳐져 있대요. 뭐 이건 지진이 뭐 다반사로 일어나겠죠. 자연적 조건에서 재앙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난 나라의 사람들은 뭐를 믿을까요? 인간의 그 나약함, 이거 무너졌을 때, 이 집이 지금 이렇게 무너질 때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당연히 신을 찾겠죠. 그게 이제 바로 전통신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14세기 때쯤 기독교가 이미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또 요인. 하나는 기독교가 못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런 재앙, 자연적 재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수 없었다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토, 그러니까 이거 천황, 그 쇼군, 다 그 같은 그 지배층들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수직적인 어떤 그런 왕에 대한 복종, 절대 복종, 그 다음에 그 쇼군들의 절대 복종을 강요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평등사상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수직적 사회를 이루는데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일본 왕은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일본 천황에게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말해라라고 강요했을 때 결국 말했다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왕은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전통 종교와 같은 맥락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했대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의 신체계가 무너지니까, 그죠? 종교적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정치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니까 당연히 그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는 기독교의 가톨릭에 합쳐서 1%가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일본 와서 이제 한 거의 45일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전에는 뭐 짧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생각 없이 다녔고, 지금은 뭐 캠핑카를 끌고 시골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일본인들의 생활을 분석하고 나름 정리를 합니다만은, 일본이 제가 지금까지 55개국을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저는 운전에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그동안 55개국 다니면서 최악의 운전면허 나라 1위는 무조건 인도입니다. 저는 인도는 만약에 뭐 내한테 1000만 원 준다, 너 인도 다시 여행 가라 그러면 망설일 거예요. 한 1억 준다 그러면 가겠죠. 근데 진짜 인도는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정도로 최악의 도시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도 좀 불편해요. 워낙 오토바이드가 이상하게 운전을 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대들은 질서가 있어요. 인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미에서 최악의 나라는 페루입니다. 페루. 페루 애들, 제가 생각하기엔 인도 다음으로 나쁜 나라가 페루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운전면허 좋은 나라, 스페인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 영국 애들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다니면서 느낀 점은 영국, 스페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은 워낙 훈련이 된 나라입니다. 훈련. 제가 이 주제를 또 한번 다른 영상에 한번 남기고 싶은데, 제가 지금 45일 일본 여행하면서 느끼는 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군대 생활 같아요. 좀 힘들어요. 막 숨 막힐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본이 영국을 굉장히 흠모했던 것은 그건 뭐 메이지 유신 때 이제 근대화를 하면서 영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닮아가려고 노력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합리적인 요소들이 많고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침투하고 그다음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왜 발달되었냐가 같이 묶여지는 건데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지진, 그 다음에 사무라이 문화, 칼의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무라이 문화는요 살벌합니다. 제가 그 일본 칼 한번, 사무라이 칼을 직접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와,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움이 만약 그거 진짜 확 내리치면 사람의 몸은 그냥 쉽게 두동강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한 무기거든요. 일본 사무라이 문화 때는 그들은 일본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뭐 기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뭐 길 가다가 뭐 애가 공을 찾는데 사무라이한테 맞았다. 그러면 사무라이가 칼을 빼가지고 그걸 죽여버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처참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많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혹독한 칼의 문화, 사무라이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과연 뭐 자기를 희생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살자라는 공동체 의식이 발달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요, 일본은 지금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합니다. 신기한 게요. 이 굉장히 이중적이죠. 일본 애들 집단주의, 제가 다른 영상에도 제작을 했는데 일본의 집단주의 무섭습니다. 애들 학교 갈 때 같이 가요. 초등학교 애들 등교할 때 보면 한 명 따로따로 안 다릅니다. 같이 묶여서 다녀요. 그 집단주의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일본 또 생활은 뭐 개인주의적인, 아까 얘기했던 분파의 문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일본은 원래는 개인주의입니다. 원래 개개인 삶은, 즉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사무라이 칼의 문화에 의해서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살벌한 환경 속에서는 내 거 내가 챙겨야지, 남한테 의지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냥 나 간섭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도 집 전화번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 프라이버시. 여러분, 일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 일본 혼자 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참 좋은 게,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본은 한 절반 가까이가 혼자 식사합니다. 혼자 술 마셔요. 외따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주의가 발달됐는데 왜 그렇게 또 집단주의가 있냐? 원래의 모습은 개인주의적 삶을 사는데 국가가 강제적으로는 뭐든지 집단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군국주의죠. 군대 문화처럼. 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지진과 사무라이 문화 이런 등등에 의해서 지독한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 그런데 국가는 지독한 집단주의를 강요했다.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그 양면적인 두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 지진 현장에서 이 도시에 와서 이거를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지금 다른 주제를 영상을 찍고 있었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너무 좀 오늘 확 와닿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데 다시 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이루고는 것. 아, 참 마음 아픕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네. 이불이랑 다 그대로 놔두고 갔어. 얼마나 다급했을까.